예, 안녕하세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김선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위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수단이라고 알려진 선박이 과연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선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먼저 과거,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선박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우리 이제 옛날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처음에 배하고 비슷한 걸 만나게 된 건 이동을 할 때 강을 만나게 되죠. 강을 만나게 되면 건너야 되겠는데 건너는 수단으로 처음에 통나무라든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킨 뗏목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통나무를 단순하게 통나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가지고 좀 배같이 이용을 한 것이 그 다음번이고요. 여기까지는 좀 배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진짜 현대의 배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갖춘 것들이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BC 3,000년 전에 어떤 목선이 이제 옛날 유물에서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노를 젓는 것뿐만이 아니라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갖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많은 화물들을 대용량의 운을 먼 거리까지 이동할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한 1,000년, 2,0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성능들이 발전하지만 큰 틀에서의 혁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의 혁신이 나타난 것은 19세기 초에 철제 증기선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면에서의 혁신인데, 하나는 선체 자체가 옛날엔 나무였던 것에서 철로 바뀌고, 두 번째로는 동력 자체가 범선에 돛에 의해서 의존했던 것이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조적인 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선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화물, 특성별로 나누는 기름을 날리는 유조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나누는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이런 운반선들이 있고요. 또 유람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해상 자체에서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임무를 수행을 하는 군함이라든가 어선, 세빙선, 요트, 이런 다양한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갔고 현대 선박,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선박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무역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어떤 물동량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선박이 발전한 것들은 어떤 화물들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운반하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선박들은 점점 더 커지고, 또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화물이 새로운 화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나타났을 때 컨테이너라는 운송 수단이 나타났을 때 컨테이너 전용선, 그 다음에 LNG 운반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2000년대 들어가고는 조금 약간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선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 선박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 기구에서는 환경 오염을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탄소세를 갖다 부과를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들은 입항을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따라서 주로 갖다 발전을 시킨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것인가, 주로 이제 연비를 갖다 굉장히 향상을 시키던가, 그 다음에 연료 배출, 그러니까 배기가스들을 줄일 수 있는 선박들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미래 선박은 그럼 여기서 현재를 비롯해서 어떤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현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선박입니다. 스마트 선박은 현재의 자동차의 스마트 컨트롤, 스마트 내비게이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금 선원들을 크게 줄이지는 않지만 선원들을 좀 줄이고, 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아예 사람이 안 타는 쪽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IMO라고 하는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UN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양 전체 어떤 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세계 각국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해도 이용을 하고 각 항구마다 서로 입항을 하고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환경 오염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하는 이제 조직인데, 최근 한 2년 3년 전에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지금부터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자율운항 선박의 레벨을 만들어야 되죠. 아까 자동차 쪽에서도 똑같이 어떤 그 레벨이 나왔었는데 조금 좀 뭐 운항이라든 성격이라서 비슷은 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1단계,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처음에 1단계는 현재 스마트 선박하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 사람도 거기 다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람도 다 있지만은 이제 지금처럼 어떤 그 스마트 자동차처럼 그 안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라든가 자동 운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최종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사람들이 운항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제 1단계고요. 제 2단계는 사람이 타고 있지만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의 자기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서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는 육상의 컨트롤 센터가 있어갖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육상에서 제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수를 탑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통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한 16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타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16명에서 20명 정도 타는 것이 아니라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만 타고, 근데 사람이 왜 필요하냐? 만일에 어떤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는 것을 자율수준 이제 2단계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자율수준 3단계는 사람이 완전히 다 내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 내리고 모든 것들을 육상에서 컨트롤해서 갖다 움직이는 단계를 제3단계고, 제4단계는 그야말로 육상의 센터까지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4단계까지 굉장히 라프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서 각 단계별로도 기술 개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렇게 4단계로 나눴고, 그다음에 IMO에서도 이런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런 선박이 멀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현재 선박은 실제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주는 스마트 선박이다.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최소로 들어가고 주로 육상 쪽에서 컨트롤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존재하는 자율운항 선박. 거기서 최후 단계는 사람이 완전히 내리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 완전히 컨트롤하는 선박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자율운항 선박을 지금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배를 모시는 분들이라든가 선원들은 이거 반대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이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단순하게 자율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자율차가 만들어지고 위기가 오니까 우리도 자율운항 선박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거는 어떤 명분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율운항 선박이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기사 인력 공급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커다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점차 배에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벌써 70년대, 80년대에서 젊은이들이 배를 타겠다는 사람이 점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는 굉장히 선원들이 인기 직종이었고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에 월급이 다른 월급보다 한 3배, 4배 되고 한 3년만 근무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근데 점점 그 임금 고정되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인기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여전히 지금도 임금은 많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선박 안에서 근무를 하려면 굉장히 장시간, 보름, 한 달 동안 가족하고 사회하고 격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위험하고 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옛날에는 저희가 물러났던 걸 베트남으로 갔다, 필리핀으로 갔다가 저 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갔다 인력들이 가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도 더 이상 이미 우리는 선박에 탈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진다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배를 탄다고 하더라도 옛날엔 15년, 20년 탔었는데 지금은 한 3년 타면 전부 다 내립니다. 전부 그 얘기는 경험이 있는 해기사들이 없어지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엔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커다란 사실 배 크기 하나가 잠실 운동장만 하는데 이 잠실 운동장만 한 걸 갖다 원격으로 이걸 그 안에 시스템도 거의 거대한 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원격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자동차 쪽, 그다음에 AI 기술, 그다음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이것들이죠. 그럼 자율 선발 해갖고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기대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없으면 승무원 인건비가 없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 거의 아파트가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사람이 가는 침실 없어지고 식당 없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음식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고 레크레이션 룸도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 공간들이 화물로 적재할 수 있는 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에너지라든가 난방비, 냉방비 이것도 없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들 보시면은 속도를 100km 달리다가 50km 달리면 연비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선주들은 이거 속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싶어요. 근데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지금 한 달 동안 운행해야 될 걸 2달을 해요. 지금 한 달만 떨어져 있어도 지금 선원들이 지금 안 타려고 그러는데 2달간은 더 안 타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탄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적은 속도로 돌려가지고 그 연비도 늘리고 또 그 다음에 적게 출발하면 그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이 안 타고 이걸 육상근무로 돌려가지고 좀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하면 이제 반대적인 경제적인 걸 했는데 이거 하면은 성과가 비싸질 거 아니냐. 또 그다음에 육상에서 관제하는 센터도 추가적인 인프라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추가에 마찬가지로 육상 근무인력 생기니까 인력 장려감도 아니다.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통신 기술이라든가 지금 현재 위성 통신 갖고는 해야 되는데 위성 통신이 현재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위성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깔고 해서 경비들을 낮춰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인프라가 따라줘야 되고 IMO에서 이제 법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이 법에 뭐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보안 문제, 그 안전 문제는 이거는 훨씬 더 다른 것들보다 심각합니다. 이거는 육상에서 훨씬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떤 테러가 일어나고 인도양 한가운데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완전히 무인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사이버 해킹 같은 거, 해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물론 대비를 하겠지만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뢰성 이제 앞에 발표했을 때 신뢰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아닙니다. 100만 분의 1 정도에 갖다 어떤 사고가 나죠. 왜냐하면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30조의 피해가 나기 때문에 서로 갖다 한 10,000번에 한 번 사고 나더라도 그 과거의 이익들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또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어요. 아까 선원이 그래서 선원이 최후 순간까지 남는다 그랬는데 선원들이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나온 이제 뭐 인공 로봇 같은 것들이 자동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든가 있으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서두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그 이제 미래의 어떤 운용 방안에 대해서 한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미래의 그 무인 그 선박을 육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앉아갖고 저쪽 무인선에서 선박에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상황 정보들을 홀로모그래픽 또 그다음에 AR 기술들을 이용하고 전부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무인 선박 쪽에서는 어떤 인공 선장이 있어서 그 AI 시스템에서 모든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정보들을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이쪽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들은 그 선박에 탑재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잘 보시면은 정말 좀 화려한 모습인데 이건 이제 유튜브에 아마 가시면은 가지고 보시면 거의 한 6분 정도 돼서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거에 선박에 배를 타갖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게 구식적인 거지만 여기는 굉장히 좀 어떤 매력적인 직업이 돼요. 그래서 배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데 근무한다 그러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갖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겠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군의 요거에 이제 우리 무인 선박에 대한 것들이 소형 무인 선박.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대형
뭐 수십만 톤짜리에 갖다 어떤 그 이제 배들인데 저희들이 조그만 배들 한 10m, 20m에 대한 무인선의 개발들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 이건 선박이 오래된 것처럼 이것도 거의 한 44년부터 해서 실제 60년대 실제 전투에도 참여가 됐다라는 걸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첨단적인 선박인데 이거는 길이가 한 40m 되고 140m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은 한 3달 동안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2016년부터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데 아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그 출발을 했을 때부터 3개월 동안 계속 추적을 해서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를 이러한 거 유사한 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7만 불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갖다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1년으로 보면 거의 한 25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나라에서 무인선 저희를 개발하는데 요거 잠깐 요것만 설명드리고 어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주시겠죠? 저쪽에 불법 선박이 저쪽 끝에 있는데 가면서 어떤 다른 선박이 오면 이제 자율로 갖다 판단해서 피하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법 선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카메라 갖고 원격으로 감시를 하고 또 그다음에 경고 방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면서 어떤 임무를 하는 주로 이제 불법 선박들을 이제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원래 그 다음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임무들이 이제 굉장히 지리하지만 해양 조사들을 어떤 정해진 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 임무는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장시간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무인선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가야 될 길들을 경로들을 임의로 딱 찍어주면은 그 자체들을 그러니까 무인선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필요한 그 어떤 해양 데이터들을 계측을 하고 그 정보들을 그 육상에 보내줘가지고 그 상황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비들이 갖다 굉장히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매주말에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박도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이동체들이 아니라 첨단 기술, 앞에서 말씀해 주신 AI 기술, 자율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된 거고 또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세계 물동량의 이제 99%를 그 담당을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지구 표면의 70%를 그 해양 개발을 하고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선박을 탈 사람들은 없어져요, 점점. 자,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식으로 어떤 우리 무인 선박이 미래의 선박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